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평화 구상안을 내놨고, 근데 그 구상안이 너무 러시아에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만났는데 네. 그 협상안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 보죠?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왔을 때 러시아가 쓴 것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돌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그 종전을 위해서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선을 짓는 것인데 지금 이 기본 원래 초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돈바스 그 전역을 이제 러시아한테 넘기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영토를 넘기면 또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본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을 오히려 반으로 줄인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보도를 보면 뭐 진전이 있었고,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봐서는 이런 조항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아직 거기에 대해 이제 화답을 해야 그러게요. 되는 상황이어서 네. 좀 구체적인 그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외신들을 보니까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스캔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동업인들이 한 그 1억 달러의 그 뭐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이런 것 때문에 예. 뭐 알자지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국 때문에 곧 전쟁이 종전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도 있고, 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뭐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폴리티코 같은 기사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내부 동압과 트럼프의 이런 압박 모든 걸 봐서 이제 진전이 이루어질지를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편 중일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그런 접어들었는데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는데 그 여파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기 시작했는데 오는 27일에는 결항률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7일에 되면은 결항률이 21.6%라고 최고치를 경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발 일본행이 보니까 항공편 중에 12개 노선이 결항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오사카 같은 그 일본의 주요 그 도시로 가는 그 항공편들이 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어나는 걸 보니까 중국 항공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미 예약했던 것을 취소할 때 그 취소 수수료를 안 받는 정책으로 해서 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끔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예. 홍콩에서도 지금 지난 15일에 보니까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뭐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제를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뭐 관련돼서는 뭐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것도 연내 개최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이 안 하겠다라고 했고, 일본은 뭐 1월 달에 그럼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결항이나 이런 경제적인 그 파급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근데 여행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취소되면 서운하니까 일본 안 된다 그러면 한국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온라인 그 중국 쪽의 예약 현황을 보니까요. 예. 지금 최근에 그 1위 그 중국발 그 비행기가 가는 곳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뭐 태국, 싱가포르 이런 예.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서해, 중부, 남부에 이어서 북부에서도 군사 활동을 진행 중이고, 일본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대만에 붙어 있는 자위대 기지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사 부분에서의 이 중일 간의 그 긴장 구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맞불이에요, 맞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일에서 19일에서는 이제 중국이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제 항행을
경고, 금지하는 그런 경고를 발령했고요. 근데 이 서해 중부라는 것은 그 한중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이어서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18일에서 25일을 보면은 서해 남부에서 사격 훈련을 했는데 서해 남부는 동주국해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23일부터죠.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에는 서해 북부에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해 북부는 이제 북한의 서해 앞바다이고요. 그리고 다롄시 그 위에 그 중간에 있는 해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군사훈련이 일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예. 여기 그 미국의 동맹국 전체한테 메시지를 발신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방위상이 이제 일본 최서단이 요나구니 섬을 이제 직접 시찰을 했고요. 예. 여기 요나구니 섬은 이미 2016년부터 뭐 일본이 육상 자위대를 배치하고 이제 대만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그 전선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본 방위상의 시찰이 또 함의하는 바가 많고요. 이런 맞불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일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4일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2%로 네. 직전보다 소폭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네,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에는 71%였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또 72%로 오른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1978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또 이번에 또 설문조사에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대만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한 것은 25%에 그쳤고 50%는 문제가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예.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그 대응이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도 그 다카이치에 대한 총리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그 주변국이 지금 일본 편을 드는 것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일에 그 주일 미국 대사 조지 글라스죠.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이번 평가를 하면서 일본산 수입물에 대한 중국의 이런 조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그리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자기의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일본 수산물로 만들어진 초밥을 먹는 네, 사진을 그렇죠. 올리면서 이걸 또 많은 분들이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가상화폐 좀 갖고 계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직 그 예. 세계로 제가 들어가지 저도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요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굉장히 많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지금 손실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하면 가상화폐가 그러게요. 떠오를 정도로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그 재산이 많은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 부의 원천이 또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임을 했을 때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제 먼저 이렇게 시행할 정도로 예. 가상화폐와 연관성 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블룸버그 지수를 보니까요. 지금 원래 지난 9월에만 해도 거의 한 77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번 이 조치 이 변화로 인해서 예. 한 67억 달러로 감소가 됐다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그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가 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여기에 주가가 이제 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 트럼프 재산 전체의 그런 그 한 1조 넘게 증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그 새 아들하고의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갑자기 증발하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낙 뭐 돈이 많으시니까 이게 또 여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향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전에 가택 연금 상태였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네, 형 집행 하루 전에 자택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이제 룰라 대통령한테 패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제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3년 새해가 바뀌자마자 이제 거기 국회의사당, 뭐 대법원, 대통령궁 이런 데를 이제 동시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27년 3개월을 선고가 됐고 이것을 이제 형을 집행하려던 바로 전날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당국의 입장은 이제 체포 당일, 그 형 집행 당일에 아무래도 그 앞에 많은 지지나 반대하는 그 대규모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좀 안전 측면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주 우려였다고 합니다. 그 NIT에서 입수한 보도를 보니까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훼손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상에 있어서 체포를 지금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보니까요. 이스라엘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스라엘 시민 1,000만 명 중에 8만 명 이상이 해외로 떠났다. 그러니까 여행 간 게 아니고 이민 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떠나버렸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근데 올해도 그렇게 비슷한 인원이 떠날 것 같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떠나는 걸까요? 자기 나라를? 네, 지금 뭐 이스라엘 가자 뭐 계속 그 공습 평화가 했다가 뭐 계속 다시 공습이 됐다가 재개됐다가 그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험이 이제 항상 상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금 이주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이 한 1,000만 명 중에 8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를 했고요. 올해 이주자도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특이할 점은 이 이주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고학력의 고소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동안에 버티고 있었지만 이번 이스라엘 가자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주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스라엘 그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이 고소득자, 고학력자에 의해서 사실 3분의 1 세금이 거기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해외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인재 드레인, 브레인 드레인 그런 문제도 있고 세금 같은 그 경제적인 측면의 영향도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즘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게 바로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사업을 넘어서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때문에 세계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라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2조 달러를 운영하는 이게 세계 최대 국부 펀드가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요. 거기에 지금 최고 경영자인 니콜라이 탕헨이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국가 간의 격차, 불평등 이게 고착화될 거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 경고는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도 뭐 AI 모델을 무료로 쓰냐, 유료로 쓰냐, 뭐 조금 더 높은 버전을 쓰느냐 안 쓰냐는 결국 그 빈부격차, 일상에서도 나타나는 빈부격차이고 이게 국가 간의 격차라도 이어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비용 외에도 뭐 AI 모델이 이제 첨단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거기 그 국가의 전력, 디지털 인프라가 핵심이 되어야 되고 인재가 필요한데 인재는 또 당연히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여서 이 국가 간의 그 수준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다고 하는데 저희가 1차부터 뭐 철도, 전기, 2차 때는 그 전기와 그 대량 생산, 3차에는 뭐 반도체, 뭐 디지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매 시기마다 항상 그 더 많은 부와 권력 그리고 인재들을 가진 국가들이 그
가장 그 선두 주자로 나서면서 부를 장악을 했고 거기에 표준을 만들고 해서 구조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AI를 제일 먼저 첨단으로 그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국가, 인재를 갖춘 국가, 그 국가들이 선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4차 이 AI로 인한 변화가 그동안의 1, 2, 3차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경고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쇼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